정황과 억측으로 끝나는 신문기사 몇 조가리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일조했고 감사합니다. 양요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탄핵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예, 고맙습니다. 결국 다 신문기사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신학. 예, 그리스도대학교 신학 박사. 그에 대한 판결은 묵시적 총평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사법 판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응도 좋았는데 기사 어디에도 사실과 팩트는 없고 악의적인 기사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습니다. 박사고 하죠. 대통령이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 무엇이 위험자 어떻게 해주세요. 왜 그러네요. 잘못되었는지 들을 거 보니까. 설명하지 위험자 않고 해달라고. 대통령은 무조건 탄핵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친박이고 일베고 극우고 조선세력이고 사회 악이다라는 식으로 연일 보도하였습니다. 양심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밧줄로 우리를 동여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펜의 끝이 청와대의 박근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인 종교적 자유, 표현의 자유, 신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러시구나. 이것은 비단 에스더라는 작은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기독교 전반을 혐오 집단으로 규정하고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참 저도 인정하는데 저희가 바라는 거에서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뭐 김병준 같은 사람 그 비대위장 올려놓고 복당파가 나와가지고 당권을 휘잡고 있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밤이랑 갖고 저기 뭡니까 자한을 갖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근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정권을 바꿔야 모든 국민들을 모을 거예요. 촛불 대로도 모으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다 들을 거예요. 100번 찬성하고요. 그러시려면 김병준부터 내쫓으십시오. 그리고 제발 좀 우리가 종업원들에 대해서 그 가정, 탈북 가정 가운데 군이 개입했다는 등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등 하면서 생명과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내려온 우리 동포들을 인권이 마치 불법적인 과정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국민들이 다 이것은 단 인권적인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고 정말 기여한 태도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탄핵에서 그렇게 배신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여당에서 나올 때 전혀 대응 못하고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당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자기들 자신이라는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과 독선이 권력 집단이 횡포를 부리는 사회가 바로 전체주의 독재 사회입니다. 저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중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나치의 반복적이고 미약적인 선동 앞에서 많은 국민들의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이제는 그거를 드러내시겠네요. 그러면은 뭐 저희가 취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치를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걸 바래요. 자한당에서 잘하길 바라고, 저도 자한당 찍습니다. 선거만 하면. 외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일제시대의 기독교 세력에 대한 탄압의 성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치 시대의 유대인들에 대한 열등한 민민이라고 몰아갔던 것이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런 분이 또 계시는 걸 보니까 제가 또 뭐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좌파 언론들의 선동은 한국의 보수 가치의 정신적 근원이 되는 기독교 한국 교회에 대한 선정 행보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짓과 싸우는 불장한 마음으로 좌파 언론에 대항하여 용기 있고 진실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여론은 진리는 마치 사자와 같아서 우리가 그 위에 방어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반발 것이다. 우리가 용기 있게 이제 진리의 목소리가 되어서 외쳐야 할 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확히 한개 쪽에 전부 주겠어. 그냥 어디 나가냐면 기관실 있잖아. 기관실 잠깐 만졌어. 언론의 진실한 정정 보도를 촉구한다. 기독교를 교구와 족표로 몰아가는 종교 탄압에 대해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너무 예쁘죠? 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라님과 선생님과 학교에서 저희가 대자본 종종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반대되는 친구들이 부산 학생이 대자본을 붙이는 걸 봤나봐요. 저희 학교에 인터넷 사이트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자본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무감각한 남자들이 붙일 것 같은데 여기에 여학생들이 붙이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이라고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북한 인권문제 해결 없이 통일 없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부산대에서 오셨어요. 최근에 부산대 툴스포럼이 생겼습니다. 부산대 툴스포럼 대표 김지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포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대 툴스포럼 대표 김지영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길거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부의 전쟁 없는 평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등학생 학창시절 저희 반 교실이 생각나곤 합니다. 저희 반에는 착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참 착했습니다. 교실에서 문제 한번 일으켜본 적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 일진들은, 여러분 일진 뭔지 아시죠? 네. 저희 반 일진들은 맨날 그 친구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전문용어로 매일 빵 셔틀 당하고 삥 뜯기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너무나 착했기 때문에 일진 애들이랑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대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일진 애들한테 늘 웃어만 주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줄 몰랐습니다. 당하는 그 친구는 일진 애들에게 대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반 교실은 늘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당하는 친구는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평화란 무엇입니까? 평화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온한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힘이 없는 자가 평화, 평화 외쳐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를 위협하는 이들을 상대로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평화를 지켜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순국 선열들이 지켜낸 평화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한답시고 철책선을 치우고 GP를 철수하고 NLL을 내주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의 평화협정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 힘을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평화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는 평화적 통일은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흡수 통일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면 평화가 오는 겁니까?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까? 북한의 공산사회주의 체제는 변화가 없는데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여전히 재래식 무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내주었을 때 그들은 수 틀리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평화하면 진정 평화가 오는 것입니까? 북한의 독재 정권이 없어져야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북한 독재 정권이 적폐인데 북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북한 주민에게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 독재 체제를 놔두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해결 없이 한반도 평화 운운하면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평화란 어떤 것이란 말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 때는 통일은 대박이라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정반대로 비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권이 외쳤던 통일과 문재인 정권이 외치는 통일이 같은 것입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뭐라고 말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합쳐 새로운 조국을 만들겠다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김정은과 힘을 합쳐 새로운 조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 대한민국의 흡수통일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민족주의적 낭만에만 호소하며 종전선언을 통해서 곧 평화가 올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와 비핵화에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절대적인 한 가지 가치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평화입니다. 그것은 비핵화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지원 방법도 아닙니다. 바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세터민이죠, 탈북자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20일이 넘도록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결국 탈북할 수 없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원하지 않는 발언이라도 하게 되면 정치범 소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생활은 개, 돼지, 짐승보다 못한 참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26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 결의안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현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김정은 전체주의 왕조와 손을 잡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인권 유린과 반인도적 범죄 행위의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또한 자유와 해방을 꿈꾸는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화되지 않은 비핵화 논의와 종전선언은 반인도적 정치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은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고 공산체제 안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논의 없이 비핵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김정은이 정말 북한 경제의 부흥과 북한 주민의 풍요를 원했다면 핵을 개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을 개방했을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김정은과 새로운 조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며 통일을 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북한에 의한 적화 통일이 된 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이 지금 북한 주민들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며칠 전 미국에서 문재인 씨 미국 방문 때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유일한 핵실험장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핵실험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핵실험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풍계리 핵실험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종전선언이 무슨 10원짜리 헛도치라도 퍼버리는 것도 아니고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를 불러오고 그리고 전쟁의 시작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 경제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최대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지금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석탄을 갖다 썼지만 북한 석탄을 수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가해졌는지에 대한 보도를 들은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은 쪽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흡수 통일만이 대박입니다. 거짓 평화공세와 비핵화 논의를 김정은 체제의 선전장으로 만드는 문재인 정부는 즉시 망상에서 벗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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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본질과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와 완전한 핵 폐기에 초점을 맞추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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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모두 이제 좀 깨어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마주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산 김준영 대표입니다. 부산대가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그 부산대 희망이 보이죠? 예, 잘 하라고 트루스포럼 부산대 잘 세워내라고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선거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고 또 결코 당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들이 살고 있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중국은 집집마다 자전거도 있고 중국이 북조선보다 훨씬 잘 산다더라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치밀한 감시망 속에서 10중 8구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사람이나 잡혀가는 거를 보는 사람이나 항의할까요? 항의하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바보라서 항의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바보라서 저항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70여 년간 발전하며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 북한 김씨 가문도 달려왔습니다. 체제 유지와 조선반도 통일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외부 정보는 철저히 차단시키고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모두 박탈한 거의 진공 상태에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김일성 가문을 신으로 모시게 하면서 수세대를 소위 김일성 민족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수상한 징후가 보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고 어느 누구도 항의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는 그 상태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며칠 전에 한 친구가 옆 테이블에서 김정은도 계속 보니까 호감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 김정은이 그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했다는 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몇 번의 정상회담으로 우리나라에서 김정은은 어느새 매력남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석 명절 맞이 여당 현수막에도 김정은의 사진이 그득그득 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 중등부 주보에조차 평화의 이름으로 김정은 얼굴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1도 안 변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우연히 북한의 처참한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담은 책을 보고 나면 너무 괴로워서 그 충격과 상처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북한과 전혀 상관없는 책을 바로 읽어야 했습니다. 15만 명 평양 시민 앞에서 김정은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딱 3주만 머물러 보시고 솔직한 체험 수기를 나눠주십시오. 잘한다. 너무너무 끔찍해서 더 오래 있으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모든 경제 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경신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기 좋을 때입니다. 일자리에 56조를 쏟아부었습니까? 7월 새로 생긴 일자리는 5,000개. 박 대통령 동일시기 50만 개의 100%입니다. 8월 일자리는 그나마도 반토막 2,500개입니다. 물론 국민의 41%는 자신이 지지했던 대통령을 쉽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자기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북한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려야 합니다. 노예로 사는 북한 주민들의 처절한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북한을 집어삼키고 남한을 넘어서 이젠 전 세계를 기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뇨. 여러분 무덤에 가보셨습니까?
무덤 주변도 평화롭습니다. 몇 해 전에 저는 예루살렘의 야드바셴 박물관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현실을 떠올려 보니 홀로코스트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70여 년 북한 정권 그 세월의 힘으로 북한 전체주의 인권 유린의 전문성과 노하우는 가히 세계사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포들은 저항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도덕 군자인체 하는 김가의 위선을 동포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외부 정보를, 외부 세계에는 어떻게 사는지 세상 살아가는 정보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는 김가의 학정을 알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비록 많은 분들이 무고하게 지금 갇혀 계시긴 하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과 동포들과 함께 누리게 될 날을 학수고대합니다. 남편의 염려를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용기를 내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애서더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시간에는 이제 바이올린 연주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 저희가 보통 이렇게 태극 집회 하시면은 가수분들을 모시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진행해 보면 좋겠다 해서 바이올린 연주자를 모셨는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와 마음이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함이 강승연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셀리타라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이 리틀 스타라는 곡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곡은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한 곡이라고 하시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음향 상태 때문에 뒤쪽에 좀 안 들리시는 분들 계시죠? 좀 답답하시죠? 네, 답답하시겠지만 음향 시설이 좀 약해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비가 오던 날인데 청년들이 한 손으로 꼽아도 이 손가락이 남아가지고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애국가 부르다가 울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청년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네요. 근데 집에 가서 올게요, 여러분. 네.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기말임양 연설하는 투사의 모습을 많이 보셨죠? 네, 오늘은 약간 그냥 일반인 기말임양을 연단에 모시고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전라도에 여러분 정말 애국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특별히 기말임양께서 전라도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연설에 나오고 계신데 전라도의 딸이 어떻게 우파가 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우파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났던 그 가난을 배경으로 해서 우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정치에 관심은 없었어요. 그래서 좌파 우파 개념도 없었는데 다만 소위 흑수저로 태어나서 남들은 누릴 수 있는데 저는 못 누리는 그런 서민의 삶을 살다가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아끼고 아껴서 전략하다 보면 매년 좀 생활이 더 나아지는 걸 제가 매년 제 몸으로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좌파가 되어 있는 제 친구를 보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고 저보다 좀 여유가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빌리러 가기도 하고 심할 때는 카드 돌려막기기도 하고 그러던 친구가 항상 생활에 불평불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요즘에 와서 제가 좌파 우파의 차이로 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TV 보시면 헬조선 아니면 N4 세대에 대한 다큐를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성공시대 이런 다큐를 굳이 부모님이 시키진 않았는데 제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 다큐를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창업주분들의 에세이를 즐겨 읽었었는데 특히 정주영 회장님 그분의 명언 중에 해보기는 해봤어? 이 말이 항상 머리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 태극기는 들어는 봤어?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에세이를 읽는데 그런 책뿐만이 아니라 진짜 세상은 어떤 것인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책을 이렇게 딱 덮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양말 장사를 한 100일 정도 해봤었어요. 그래서 오며 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장님, 회장님들이 저한테 많은 우파 정신을 심어주시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었고 그런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때 벌었던 돈으로 대학교 입학금도 내고 남은 돈 10만원 탈탈 털어서 제가 자본주의의 꽃 증시에 좀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외 경제 기사를 많이 찾아보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우파 정치관념이 어디서 꽃을 피웠느냐, 이제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파면이 있었죠. 그와 맞물려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이 점점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의 관심을 확 가지게 했던 것이 작년 12월 그 트럼프 대통령의 12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부터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결고리 속에서 제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조사해보게 됐습니다. 이 현대사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기를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현대사가 나오면 거의 되게 흐지부지 그냥 학기가 끝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보게 된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민주화가 아니라 우리 분단 때부터 지리산, 빨치산들이 숨어들었고 그리고 흠남철수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 거제도 그쪽으로 갔던 간첩들 그들이 여태까지 간첩질, 공작질해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좌파우파 개념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를 하게 됐고 제가 지난날에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저는 우파의 길을 걸어왔던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그 김아린 양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재미있으시죠? 예, 조금 더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지금 이 피켓 저보고 지금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월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것은 지난 20세기에 1차, 2차 세계대전 중간에 있던 1929년 세계 대공황 이래로 가장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뚝 떨어져 있는 어디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 세계 선진국들이 외면하는 그런 나라인가요? 아니잖아요. 세계 패권을 위한 무역거래랄지 군사력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이 위치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죠? 미국이죠? 그리고 2014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슬펐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서 더 커졌냐면 그 PPP, 즉 구매력 평균 가격 기준이라고 해서 중국 GDP가 미국을 이렇게 넘어서면서 미국의 위기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목 GDP는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00년 역사에서 신흥국이 강국의 그 지위를 위협했던 사례가 16번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 무려 12번에 달하는 사례가 전쟁으로 귀결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중 패권 무역 전쟁이 17번째 사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초에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이 향후 시나리오는 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분들도 솔직히 알 수가 없지만 사실 좀 승기는 거의 많이 잡았죠, 미국이. 그런데 전쟁 또한 인간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그 무역 보복이 무력 도발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러한 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지난날 우리를 도와줬던 우방국들에게 지금 현재 친중 정부가 들어서 있는 대한민국이 크나큰 배신을 때리고 있는 관계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폭삭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러한 염려스러움에 제가 너무 잠이 안 옵니다. 머리털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외교 참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쪽에 동맹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종북 주사파 친중 빨갱이 정부는 미국 편입니까? 중국 편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기고 있는 미국 쪽에 서서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차기 정부에 혹시라도 또 친중 인사가 대권을 잡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21세기의 가장 큰 국제 이슈인 이 미중 패권 전쟁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그 전철을 우리가 또다시 밟아서는 아니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열심히 이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만드시는데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죠. 그리고 경민님께서 이 질문 꼭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청년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910년에 이완용, 매국노 이완용이 우리 영토와 백성들을 팔아넘겼을 때도 이 땅의 그 백성들은, 조선 백성들은 참 평화로웠죠. 지금도 어떤 동네 가면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이 정말 평화롭습니다. 특히 전라도예요. 근데 사실상 하늘을 보면 미군 전투기나 헬기가 하루 종일 수십 대가 날아다닙니다. 근데 그 경술국치 해에서 9년이 지난 1919년이 되어서야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사실상 그때 어떤 효과를 이루었을까요?
1945년에 일본의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광복을 얻게 됐는데,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되기 전에 타국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을 뻔한 걸 우리가 그 독립을 보장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3.1 만세운동이 그 몇십 년이 지나서 큰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외신에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남의 경우도 미군이 철수하게 된 계기가 그 평화협정에 속은 월남 국민들의 무지함이 아니었을까요? 그 월남을 지켜줄 필요성을 못 느꼈던 미군이 철수하게 되자 2년 뒤 어떻게 됐습니까? 월남을 침공해서 수백만 명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국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태극기 흔들고 문재인 정부 규탄하고 저 외신에 특히 우리 목소리를 외쳐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이만큼 더 많이 모여서 반중 친미 외칩시다. 반공 멸공 합시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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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도의 딸 김아린 양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투르스포럼 한 2달쯤 전에 가입해 주셨어요. 네, 2달 전에 가입했습니다. 예, 그리고 건대 지금 법전원 다니고 있는 이경민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지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이 주님이 세우시고 번영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연사 이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런 좋은 날씨에도 국민들 민생이 꽤 힘겹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서 3,800원짜리 학식 먹거나 주변 분식집에서 5,000원짜리 밥 먹는데요. 가게 주인분들이 작년보다 장사가 많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서울 시내 어떤 가게를 가도 장사가 작년보다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서민 경제, 국가 경제가 즉 파탄 지경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십니까? 그쵸? 문재인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정치인이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원죄인 것이고 이 탄핵의 원죄를 가진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결과로 문재인 같은 사람 대통령으로 당선시켜놓고 국가 경제 다 망쳐놓고 한미동맹이 위협받는 지금의 현실, 거기에 반성이 있습니까? 결국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십자가에 매달은 바리새인들 같은 것이 탄핵 찬성한 정치인들입니다. 솔직히 지금이라도 나서서 석고대죄 대놓고 하든가 아니면 정계에서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처럼 대중교통 탈 일도 없고 분식집에서 밥 먹을 일도 없고 원래 부잣집 아드님들이니까 국민들이 힘든 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사실 문재인 탄핵을 찬성한 정치인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탄핵을 반대한 사실 기존의 다른 정치인들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다 가짜였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해결책을 내놨습니까?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상한 담화문 읽게 시켜가지고 구속행위로 몰지 않았습니까?
그거 진짜 무능한 거거든요.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이 좌파 정치인들의 여론조작과 선동에 완전히 속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중대한 순간에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이라도 있었어야 하는데 마치 베드로가 닭 2번 울리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처럼 그 사람들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태도 탄핵의 원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종의 자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결국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좀 저버렸고, 물론 나중에 돌아오긴 했죠. 그분들이 태극기 집회에서 그렇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태극기 집회가 운영되고 지금의 트루스 포럼 집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할례와 율법에 집착하는 한계를 가진 유대인 사도들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율법 시대의 종결과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신약 시대의 주인공으로 택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에 대입한다면 앞서 김웅구 대표님이 언급하셨듯이 문재인은 탈출했지만 자유애국 진영을 선뜻 지지하지 않는 일반 국민에 대한 당의 확장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서 당 힘이 강해져야 저 문재인을 방 빼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의 지혜를 현실 정치에서 함부로 언급하는 것이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죠? 뇌물 받고 자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런 사람을 정의의 사도로 포장하고 그것이 패족, 친노, 좌파의 부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것 자체가 성경의 지혜를 이용한 사기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정치 사기극이고 매우 이단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용한 악용한 말씀의 지혜를 이용해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육공화국 헌법의 결함에 있습니다. 집권 말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인용 판결을 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터지고 나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면 그거 인용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전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문재인에게 실제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유애국 진영과 자유한국당이 다시 부활을 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랑 크게 관련 없고 탄핵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는 사람, 일종의 자유 대한민국 버전의 바울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곰곰이 지혜롭게 생각해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 기존의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책임이나 역할이나 공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서는 결국 복음서 이후에 바울 서신, 이후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사도 중 막내인 요한의 서신과 요한 계시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결국 신약 시대가 이렇게 흘러갔듯이 이 문제 많은 헌법의 시대 역시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루고 산업화를 주도한 자유애국 진영이 주인공이 돼서 마무리는 할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아무 힘도 없고 분식집에서 밥 먹는 대학원생입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 나왔겠습니까? 유승민이가 자유한국당의 입당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 타진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씨! 정계 은퇴하세요! 어딜 와서 지금 간 보고 있어. 제가 유승민이 정계 은퇴하는 날까지 다시 또 집회에 나올 테니까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 그런 배신자 정치인이 정계에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힘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민님이었습니다.